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최경영의 정치 분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목요일인데요. 날이 좀 쌀쌀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감기 걸리진 않으셨는지 걱정인데 최경영 앵커가 또 아주 진행 잘하시는 우리 베테랑이신데 지금 잠시 스픽스를 좀 떠나고 딴 데 가 있습니다. 어디 가셨는지 아시죠? 네, 2주 동안 휴가를 가셨습니다. 네, 11월 초에 돌아오실 예정이고요. 오늘은 그래서 최경영 앵커를 대신해서 제가 여기를 잘 지키고 있다가 고이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주당 검찰독재 대책위 대변인 노영희 변호사이고요.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신윤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요즘 정신 없으시죠? 뭐 저희도 정신없는 건 없는 거죠. 국민 여러분들께서 워낙 네. 이 혼탁한 정치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어서 아마 다들 좀 많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희망의 평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항상 긍정적 자세요. 요즘 일이 잘 돼서 그렇죠, 솔직히. 아이, 그건 아닙니다. 여기 책을 제가 왜 걸어놨겠습니까? 사전 예약률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그래요?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저 책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설명해볼까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수의 종말인데 이게 참 제목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사가 많이 애도 썼고 저도 내용을 잘 이렇게 고른 것 같기는 한데 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게 사실은 건강한 보수, 일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보수를 종말하고 이제 새로운 보수들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검찰 보수,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MB계 보수,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이익 보수, 친일 보수, 그리고 요즘에 논란되고 있는 이 구태 정치의 끝이라고 하는 이 셀럽 보수 내지는 명태 보수. 그러니까 이런 5대의 보수를 좀 끝내야 이제는 좀 보수의 새로운 희망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쓴 책입니다. 여기서 김민하 평론가님, 셀럽보수라는 지금 단어를 쓰셨는데 그게 뭘까요, 도대체?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요? 셀럽보수. 그들이 왜 문제가 있어요? 엄청 잘 나가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이제 언론을 당연히 정치와 언론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언론을 이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넘어서서 어떤 여론에 대한 조작과 여론에 대한 뻥튀기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면은 이제는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동안에 이제 보수 진영 내에서 이제 친이계 그룹들이 당의 주도권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그쵸. 탄핵 이후에. 근데 그런 상황에서 친박근혜계 보수 인사들, 그때 당시 영입됐던 김종인, 이준석 이런 부류들의 이제 친박 정치인들 중에서 언론을 잘 활용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셀럽 보수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최근에 이제 명태균 씨 의혹까지 더해지니까 이제 명태 보수, 구태 정치의 끝이다. 전 이렇게 네이밍을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또 정치계의 혜성같이, 물론 뭐 올해 등장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만 요즘 갑자기 빛을 더 반짝반짝 발하는 신윤규 변호사의 보수의 종말, 이것도 교보문고 뭐 이런 데 큰 데 있나요? 뭐 작은 데도 있고 그런가요? 온라인몰에서만 지금은 사전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온라인몰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요즘 신윤규 변호사가 제일 떠오르는 평론계의 또 이겁니다. 네. 네. 자, 김민하 평론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장악 관련해서 또 살펴보고, 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가세해서 난리가 났는데요. 이 내용도 조금 이따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김민하 평론가님, KBS 이사회가 차기 KBS 사장 최종 후보자로 박장범 앵커를 결정했어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담할 때 그 300만 원짜리 명품백을, 디오르 백을 파우치라고 애써 축소해서 대통령의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외국 회사의 자그마한 가방 뭐 이렇게 파우치 자그마한 가방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면접 과정에서 그걸 물어봤습니다. 이제 왜 그렇게 표현했냐 물어봤는데, 그걸 뭐 공식 명칭이 파우치다. 근데 파우치는 작은 가방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쨌든 KBS에서 특정 회사 명칭을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국 회사라고 그랬다. 그래서 외국 회사의 작은 가방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박장범 씨를 이제 뭐 최종 후보로 내정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일반적인 이런 뭐랄까요, 뭐 정상적인 그런 정권,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 체계에서는 대통령실에 직접 찾아가가지고 어쨌든 대통령을 인터뷰한 당사자 아닙니까? 그리고 네. 그 태도가 굉장히 날카롭게 뭐 대통령에게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한 당사자라고 하면 또 모르겠는데,
그때도 많은 비판을 우리가 했었거든요. 저걸 왜 권력에 대해서 저렇게 당당하지 못한 태도로 인터뷰를 하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화면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가 우리가 국무회의 하는 자리요. 여기가 대통령이 앉는 자리인데 당신도 앉아보시오. 저 같으면 안 앉습니다 거기. 그렇습니까? 그런 자리군요. 이렇게 넘어가는 애. 얼른 또 앉아요 거기. 예? 나는 앉을 것 같아. 근데 언론인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언론인이 아니신 분들은 이제 앉는 게 또 재미도 있고 할 텐데 언론인이잖아요. 언론인은 아무래도 그 모양새가 상징적으로라도 권력하고 이렇게 좀 거리를 두는 그런 모양새 좀 연출을 의식적으로라도 하는 게 좀 몸에 배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언론 또 거기 앉아요. 또 언론 앉아가지고 이게 좋네요. 뭐.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신 분이면 의식적으로라도 이분을 공영방송의 사장으로 또 이렇게 점지를 하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겠다. 일부러라도 안 하겠습니다. 일부러라도. 그렇죠. 근데 이 정권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터뷰하고 이렇게 합을 맞춰보니까 대통령이 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었는지 낼름 또 이분을 이렇게 KBS 사장으로 앉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또 어디서 이미 한 달 전에 주워 들었거든요. 박장범 신 것 같아. 뭐 이 얘기를 들어서 설마 그분이 나이도 젊고 그리고 이런 논란도 있는데 설마 그럴까? 근데 이 정권에서는 설마가 곧 진실입니다. 설마라고 하면은 그것이 현실이 된다.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설마는 없다. 이 정권은. 맞습니다. 설마가 곧 현실이 된다. 맞습니다. 설마는 어느 집 말인지 참 신기합니다. 자, 그런데 경진선님 쬐만한 파우치를 성공했다.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고 경희김님께서 신인규 변호사님, 김민아 평론가님, 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꿀조합입니다. 네, 세 명의 개념 만렙, 날카로운 연평 기대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해 주셨어요. 자, 박장범 앵커는 좀 창피스러울 것 같긴 하지만 또 이력이 화려하네요.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KBS에 94년도에 입사해서 정치부 경제부 기자, 런던 특파원, 시사제작 2부장, 사회 2부장, 뭐 비서실장 이런 등등을 역임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박민 사장은 뭐가 되는 거죠? 박민 사장은 그동안에 계속해서 굳은 일 다 하고 욕 얻어 먹고 대통령한테 그렇게 아부를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단물 쪽쪽 빨아먹고 이제 버려버리는 그런 쭈쭈바 같은 아이스크림 바 같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되는 건데 네. 저는 근데 사실 지금 이 박장범 앵커를 이제 사장으로 후보로 올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알고리즘은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공정과 상식을 내걸었지만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몰상식한,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신상필벌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그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과 정의를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힘센 자한테 굴종하고 힘센 자의 그냥 소위 말해서 발바닥만 빨아버리면은 승승장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회는 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인사를 보면서 이 윤석열 정권의 이 도덕적 수준 그리고 아부했을 때 자리를 주는 그런 보훈 체계, 전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래도 윤 대통령은 자기한테 일단 뭔가 조금 말하면 보호는 해주나 봐요. 조금씩.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내가 박민 사장의 거취를 걱정했더니 또 어디 공기업 보내주겠죠. 걱정하지 저희 마세요. 뭐 김대남 씨 보시고 민영삼 씨 보시고 뭐 이런 사람 한둘입니까? 그러니까요. 뭐 김문수 장관도 그렇고 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 눈 감고 만세 찬양을 부르면은 그냥 거기에 대한 대가를 자리로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동안 생각했어요. 아니 윤석열 정부에 가담한 이 공직자들, 정무직 특히나 정무직 이 공직자들이 지성이 고장난 건가 양심이 고장난 건가 제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김대남 씨의 그 녹취록을 통해서 보니까 지성은 살아있더라고요. 알고는 있어요. 꼴통이다, 지가 뭐라냐, 뭐 약간 이런 식인데 이 양심의 문제구나.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김대남 녹취록으로 궁금증을 풀기는 했습니다. 양심과 뭐 나눠 먹기와 코드 맞추기 이런 거를 다 따맞추는 건데 박민 사장은 외부 인사지 않습니까? 애초에. 사실 내부에 반발이 있었어요. 내부의 반발이라는 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언론 노조 뭐 이쪽의 반발이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반발. 그 내부에도 원래 이제 그 KBS의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보수 쪽에 있는 줄선 분들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명박근혜 시절에 김인규 사장, 뭐 고대영 사장, 기라는 사장 이쪽에 있던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박민 사장 체제에 대해서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왜 우리가 그분들 정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뭘 했대요. 우리가 다 고생은 다 했는데 우리가 하여튼 뭐 밀려나기도 우리가 밀려나고 그리고 정권 되찾을 때도 내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뭘 했고 공은 다 세웠는데 그렇죠. 갑자기 낙하산으로 박민이 와서 자리를 차지해서
박민이 짠 이런 스쿼드로 다 장악하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 박장범 씨는 고대영 사장 전임 사장의 이런 아주 뭐 충성파인지 고대영 사장이 자기가 이제 잘린 거에 대해서 뭐 재판에서 자기의 상당히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막 이렇게 물론 이제 그거는 소용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에 상당히 고무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박장범 씨가 방송에서 직접 자기가 그냥 얘기를 해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 이 정권에서 이 전임 정권에서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방방 뜨고 방송 사유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또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 동영상에서 막 삭제가 되고 이랬는데 아무튼 간에 그러한 일을 하는 아주 충성파예요. 이 내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박민 사장을 한 번 더 연임을 시켰을 때 이 내부에서의 보수 코드 맞추기가 작동을 안 할 것을 우려해서 박민 사장 연임은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에서 좀 불만을 좀 어떻게 이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이 박장범 씨다 이렇게 코드 맞추기를 한 것 같고 그러나 그렇다고 박민 사장을 버리는 거냐 말씀하신 대로 다른 좋은 자리 주는 걸로 또 만족을 시켜주고 이런 게 막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공영방송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건 다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없고 그냥 네네. 사람에게 좋은 자리 챙겨주고 뭐 이런 거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양심이 없다 그런 결론이죠. 자, 지금 마이크 올립니다. 소리 점검 좀 해주세요. 이러신 분들 많은데 사실 우리가 어제 또 소리 점검 전문가를 불러서 좀 하긴 했는데 여기가 좀 크다 보니까 계속 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 음향에 관련해서는 좀 오디오 개선에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금 많이 봐주시고요. 네, 김문영님 말처럼 오늘은 오디오 괜찮네요. 이러신 분도 있고 JHH님처럼 소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제 이러시는 분도 있어서 들으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점진적으로 뭐 제가 고칠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고치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고쳤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참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참 이 동네가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고 우리 대통령 관련돼서 이 대통령이 보훈 인사해 주는 거는 뭐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전 이게 진짜 나라 망하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은 게 이게 뭐 박민희 가고 박장범이 가고 그것도 중요한 이슈입니다만은 네네네. 박민희 갔을 때 KBS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럼 박장범이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또 KBS는 어디로 갑니까? 이게요. 저도 조직 생활 짧게 해봤습니다만은 위에 누가 내려오는가가 조직에 미치는 시그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KBS도 직제상에 사장이 있으면 본부장들이 한 10명은 넘을 텐데 그럼 그 사람들 인사를 누가 합니까? 네네. 그럼 그 사장과 같이 일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권력에 저렇게 아부하고 충성해가지고 자리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 온다면은 그 밑에 조직 문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바보 되고 또 정치적으로 줄달돼가지고 이쁨 받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승진하거든요. 네. 저 그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정말 좀 끔찍하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듭니다.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박민 사장이 무슨 뭐 조직 개편 이런 걸 추진하는 바람에 그 왜 그런 걸 막 하는 바람에 KBS의 그 보수적인 군노조라고 하는 분들까지 막 그건 싫어 이래가지고 지금 KBS 해노조, 군노조 그다음에 무슨 뭐 다 합쳐가지고. 기술인 협회 다 나가가지고 지금 막 안 돼 이러면서 다 파업할 뿐이에요 지금. 그러면 박장범 씨는 그러면 새로 바통을 이어받았으면은 그러면 저는 그럼 그건 안 하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 나는 그걸 계속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다 분위기 지금 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아. KBS의 종말, 공영방송의 종말입니다 지금. 또 종말이에요? 여기다 써야다가. 한 번 더 써야 돼 지금. KBS의 정말 네, KBS 한번 더 종말 한번. 쓰고, 네, 공영방송의 종말 쓰고, 야. 네, 우리도 방송의 종말. 셋이 하나 씁시다. 종말의 시대라는 책을 하나 내야겠네. 난 진짜. 종말이가 좋아. 아니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뭐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이 얘기도 있네요. 김건희 여사 그때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었던 KTV 국악 공연이 있었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게 여사가 깜짝 방문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준비한 내용에 계속 여사 이름 들어가 있고 그 거짓말한 사람들이었다. 또 동선도 이미 논의가 됐다. 중간 보고됐다.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이 있은 것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신 변호사님.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윤석열 정부 이것도 고질병인데 어떤 의혹이 제기가 되면요. 무조건 항상 합니다, 해명이 다 거짓말이에요. 틀려요. 그러니까 조작 사기 정부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요. 네. 또 하나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냐 안 정당하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냥 먼저 깔고 들어가는 기본값이 그냥 가짜 뉴스다. 맞아요. 이러면서 협박해 버리거든요. 그 소송까지 하고. 그러니까 저는 요 문제도 사실은 김건희 씨가 거기 지나가다가 들렸다고 하는데 상의 놓여 있고 꽃다발 놓여 있고 막 그 관계자들이 나와서 영접하고 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기획했던 KTV의 방송 기획관 그 직제를 만들어서 그 최재혁 기획관이 들어간 과정도 좀 의아하고 또 그분이 갔다가 이거 이후에
대통령실의 홍보비서관으로 또 영전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문제 제기를 하면은 좀 잘못된 건 고치고 문제가 뭔지를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데 거짓말, 그 협박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문제 드러나면은 또 이제 와가지고는 녹취록이 좀 나온 건데 그렇죠. 또 녹취록에 대해서도 또 부정하고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저는 이분들이 좀 이성을 잃어버린 것 같고 네.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각 분야가 지금 다 하나하나씩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과정이 지금 KTV까지 연장되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런 우리 생각이 뭐 듭니다. KTV는 그럴 줄 알았으나 이렇게까지 쪽팔리게 금방 쪽팔리다 죄송합니다. 이렇게까지 아 그거는 창피하게 대통령도 썼던 용어예요. 괜찮아요? 예, 어쨌든 창피하게 이렇게 금방 드러나 거짓말하는 게 웃긴데 JTBC에서 이게 단독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KTV 공연 일주일 전에 여사님이 컨펌을 받아야 된다. 여사님 컨펌해 주니까 괜찮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나왔다는 거야. 한번 기사 한번 싱크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대시에 원래 안 걸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저작권에 만들어놨어요. 그 내신도 해놓고 여사님 인식을 하고 그래요. 여사님이 잘 아시죠. 그런 건 귀신같이 아세요. 그런 거 좋아하시고. 여사님 쪽에 컨펌 받아야 돼요. 여사님한테 제가 이거 보고 걔는 여사님 컨펌 해주시니까 연락하고 이런 것도 같이 최근 들어드리면서 27일에 컨펌 받을 때 연락해서 26일에 오시면 돼요. 목요일에 오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게 KTV 그 국악 공연 녹화를 일주일 앞둔 지난해 10월 24일에 이제 공연이 진행될 그 청와대 경례를 관계자들 상춘제 뭐 얘기하면서 둘러보면서 자기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정용석 당시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된 최재혁 당시 KTV 방송기획관 이것도 보세요. 당시에는 KTV 방송기획관이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 비서관이 됐어요. 홍보 쪽으로. 야,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오가는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 공연 녹화 관람은 물론이고 여사 식사 뭐 어디서 해야 되냐 동선은 어떻게 짜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보면은 정용석 행정관이 여기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4시 반부터 가볍고 빠르게 서로 좋은 얘기를 좀 나누고 바로 나가서 식사하자. 뭐 김여사 담당 지금 조리 인원이 9명이 온다더라.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옵니다. 게다가 이 여사님께서는 현실적으로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와대 사전 답사 관계자가 어차피 여사님이 컨펌해 주시니까 여사님한테 새로 한 거를 다 보고를 했는데 어차피 여사님이 컨펌해 주시니까 여사님 측에 컨펌 확인 받아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사님이 컨펌해 준다. 이거는 항상 컨펌을 여사한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행사 자체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원래 KTV가 그동안 했던 해명은 우리가 이건 자체적으로 뭘 하고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 잠깐 와가지고 본 거예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녹음의 어떤 내용을 쭉 보면은 처음부터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이제 기획한 그러한 어떤 내용이다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 거고 심지어 네. 김건희 여사를 기획한 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지금 이거 의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에게 김건희 여사의 마음에 드는 어떤 장식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인원을 어떻게 배치해서 예를 들면은 뭐 테이블 세팅은 어떻게 할 거고 병풍은 어떻게 할 거고 화분은 어떻게 할 거고 조리 인원 어떻게 할 거고 이거 다 김건희 여사한테 컨펌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가 뭐가 바뀌고 한 거는 귀신같이 한다. 그리고 항상 컨펌을 받아왔다 이런 거에 그러니까 대해서 어차피 컨펌 네. 받는다. 예. 어차피 확인 받아야 되는 거다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는 계속 이렇게 해왔다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해왔고 이것도 다 그런 일환으로서 이 황제 관람을 한 것이다라는 걸 뒷받침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 보도도 있습니다만 경향신문도 보도한 게 있어요. 이제 네, 맞아요. 이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통해서 이제 확인한 거는 이 국악 공연에 초청한 문학의 인사 그리고 여기 섭외한 사람들 등은 다 대통령실이 챙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챙긴 행사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통령실이 챙기고 그 목적은 김건희 여사의 컨펌을 받는 그러한 내용으로 꾸몄다라는 그렇죠. 거면은 우리가 애초에 얘기했던 이것은 황제 관람이고 황제 공연이다. 그렇게밖에는 설명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뻔한 거를 왜 거짓말을 해가면서 왜 이게 잠깐 들른 거예요? 이런 금방 들통날 해명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뭡니까? 아니 그리고 KTV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지금 이 거짓말과 이런 협박이나 이런 것도 참 웃기지만은 한 지난 7월인가요? 양문석 의원이 아마 공식적으로 네네. 제기를 했는데 KTV가요 유례가 없이
저작권으로 유튜브에 대해 가지고 시비를 걸고 국민들이 맞아요. 그걸 쓰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거든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KTV는 원래 우리 돈으로 하는 건데. 아니, 우리 돈으로 운영되는 거기도 하지만은 저작권법에도 공적으로 생산된 거에 대해서는 쓸 수 있도록 그래요. 되어 있어요. 근데 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민하게 굴길래 아니 국민들한테는 이렇게 야박하게 굴고 아주 그냥 딱딱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저렇게 김건희에 대해 가지고는 알랑방구 끼면서 자리 받아가고 공연 틀어주고 이게 뭡니까? 그럼 도대체 KTV는 누구로부터 세금 받아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일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김건희의 나라예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건희공화국입니까? 그래서 김건희가 무슨 뭐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KTV 관계자들 특히나 수뇌부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일 처리를 하느냐 이 공적인 네. 업무를 갖다가 완전히 김건희의 하수인으로 지금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저희가 이 저작권 위반 가지고 시비 거는 것도 전례도 없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국감에서도 질타를 받았는데 시정되지 않고 또 뒤에서는 이런 김건희에 대한 충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리 받아가고 아 무슨 자리 받는 무슨 교두보입니까 KTV가? 그러니까. 최지혁이 비서관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고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거짓말하고 끝까지 이렇게 국민을 속이려고 드는 것은 정말 이 수뇌부들에 대한 문책과 아주 강력한 저는 법적 조치도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뭐 맨날 하나마나 맨날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는 그런 얘기를 해서 사실 더 말하기도 싫지만 자, 좀 정신 차리시고 이제 좀 보세요. 이렇게 흐름이 다 이미 이렇게 꺾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하는데 정말 한 개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털어넣지 마시고 우리 양심 선언하고 공익 제보자 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요즘 이제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것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하면 안 되죠.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관여 뭐 개입 이런 의혹 이런 건데 강혜경 씨 공익 제보자인 강혜경 씨가 검찰청에 소환돼서 그러니까 법사위 국감에 나가서 하루 종일 10시까지 일을 하고 10시까지 이제 그 증언을 하고 차를 4시간 동안 타고 창원에 내려가서 너무 아파가지고 응급실을 가는 바람에 그 일정을 모두 다 취소된 그 사람에게 갑자기 검찰이 오후에 전화해가지고 너 내일 10시까지 나와라 이랬어요. 또 우리 또 착한 강혜경 씨가 10시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도 갔지만 변호사는 옆에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입회를 하라 그랬는데 입회를 이제 본인이 거부했어요. 내가 그냥 알아서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왔어요. 이제 조사를 받아서 우리가 무슨 내용을 도대체 조사했는지 이걸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뭐 노정면 의원실에서도 얘기가 나온 부분입니다만은 자 강혜경 씨 조사한 내용이 조금 정리를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우선 강혜경 씨에게 검찰이 지금까지 5번 소환 조사를 했는데 이제 어제 주로 얘기했던 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인하고 실제 예비 후보들로부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는지 그 돈을 얼마를 받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아시기에는 원래 얼마였죠? 뭐 3억 6천인가? 3억 7,520만 원은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안 줬다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 돈을 이제 메꾸기 위해서 명태균 씨가 공천을 해주겠다는 지방선거에서 거둔 게 뭐 1억 얼마라고 네. 알고 있었죠. 네, 거둔 게 A와 B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6천만 원씩 해서 1억 2천을 거뒀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또 김영선 의원이 선거보전 비용 받은 거에서 또 줬다. 뭐 일부. 이제 이런 얘기까지였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이 배모 씨라고 하는 분하고 이모 씨라고 하는 분인데 배모 씨하고 이모 씨가 공천 대가로 줬던 돈이요. 그동안 알려졌던 것보다 최소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모 씨는 1억 4,500만 원을, 이모 씨는 8,200만 원을 더 건네가지고 총합이 2억 2,700만 원을 공천 대가로 준 것을. 저기 지금 보이시죠? 대 플러스 2 플러스 고배 오른쪽에 아래쪽에 지금 그게 저기 바로 2억 2,7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고요. 2021년 이 돈이 11월부터 13회에 걸쳐 지급이 된 돈이고 모두 현금으로 전액 현금으로 나온 돈이라고 합니다. 야, 해당 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고 이건 일단은 미래한국연구소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검찰 조사에서 자료를 보여줬고 강혜경 씨가 금액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공천이 실패한 이후에 그들에게 돈의 일부를 전달을 해줬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요점은 이분들의 2억 2,700만 원만 준 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실은 명태균 씨에게 주었다는 것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더 많은 돈을 왜 그렇게 많이 줬을까요? 무엇을 바라고?
대통령이 그때 속보를 말한 거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하고 당대표 그 만남에서 우리 부인이 달래려고 명태균을 달래려고 했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연락했다 뭐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달래려고 한 그 부분하고 좀 연결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이제 뭐 캥기는 짓을 안 했으면 왜 달래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뭐 명태균 씨가 애예요? 뭐 우는 애입니까? 달래주게? 네. 그러니까 달랜다라는 얘기 그리고 명태균 씨도 뭐 본인이 말을 워낙 바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외로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뭐 한 달 안에 탄핵이나 하야인데 그 검찰 감당 가능하겠냐? 네네. 내가 지금 오픈한 거 20분의 1밖에 안 된다. 더 많은 내용이 있다.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창원 의창에서 명태균이라는 자가 결국에는 대통령, 김건희 이쪽의 권력을 이용해서 본인의 지금 사익을 지금 추구하고 검은 공천 뒷거래에 돈을 지금 받아먹은 거거든요. 네, 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추측을 해보자면은 공천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공천에 목말랐던 지역의 정치인들은 아 여기가 힘이 있나 보다라고 하면서 돈을 갖고 온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사안에서도 최순실이 뭐길래 왜 삼성이 최순실의 딸에게까지 말을 사줍니까? 그렇죠. 그 30억짜리 말을요? 네. 말을 가서 그 사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삼성의 그 수뇌부들은 아 최순실이 핵심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 딸한테 말을 두 피를 갖다 주지 그거 다 뇌물로 정리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이라는 사람도 명태균이 뭐길래 돈을 갖다 줍니까? 이분이 무슨 당직자입니까? 당대표입니까? 그게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영향력 이걸 봤을 때 야 정답은 명태균이다. 명태균이 좌우한다. 네. 거기에 돈이 가는 거예요. 검은 돈이. 그러니까 저 돈은요. 강혜경 씨도 그 현금으로 뽑아서 다 지금 명태균 씨한테 줬다라고 사진 그렇죠. 나왔잖아요. 네네. 결국에 이 검은 돈을 계좌이체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이 공천 뒷돈과 검은 돈을 다 사과박스 찻대기로 가져가지 네네. 이거를 계좌이체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네. 이 검은 돈의 유혹에 넘어갔던 많은 지역 정치인들이 지금 돈을 어디까지 줬는지가 그 규모 그리고 시기,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더 밝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국면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강혜경 씨는 대선 전 약 3개월 동안, 이거 대선 전입니다. 대선 전 3개월 동안에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아까와 같은 그런 돈을 받고 피해자를 통한 공표 여론조사와 미래한국연구소 비공표 조사 비용으로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공표 여론조사와 미래한국연구소의 그 비공표 조사가 바로 대통령을 위한 여론조사였다고 김영선 의원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돈의 성격과 관련해서 강 씨는 출마 예정자 본인의 여론조사 등 선거 마케팅 비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그러니까 출마 예정자의 선거 여론조사 비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해당 비용은 별도로 받았고 모두 현금이었다. 실제로 20대 대선 직전 3개월 동안 피해나를, 이건 저도 사실 확인한 건데 440만 원씩 피해나를 통해서 한 50몇 번을 계속해서 돈이 지급이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미래한국 연구소를 통해서 약 10회에 걸쳐서 7천만 원 상당의 비공표 조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30회의 공표 여론 조사가 이루어지고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한 이 비공표 조사 중에는 표본이 3천에서 6천 명에 이르는 대규모 면밀 조사가 또 9번이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의 여론조사였는데 그 여론조사 비용이 당연히 3억 7,500만 원 됐고 그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1억 2천만 원 받아가지고 택도 없는데 사실 나머지 모자라는 어떻게 됐을까? 알고 봤더니 1억 2천만 원이 아니라 2억 2,700만 원이었고 나머지 또 다른 사람들도 또 거기다 돈을 넣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주식 투자 행위는 장려할 일입니다. 네. 주식 투자는 잘못이 없어요. 주가 조작은 하면 범죄죠.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론조사 범죄 아니에요. 지금도 매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네. 뭐 갤럽도 있고 리얼미터 많지 않습니까?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 조작이 되면 범죄죠. 이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미래한국연구소랑 뭐 정상적인 거래 용역이고 내지는 돈 빌려주고 그랬으면 증빙을 내면 돼요. 그렇죠, 그 증빙을 그렇죠. 내고 거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 거래를 가장해서 뒷돈이 오가고 검은 돈이 오가고 해서 피해자가 나오고 강혜경 씨의 진술이 나온다면은 그렇죠. 이거 공천헌금 뒷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정상적인 모델을 내놓고 이건 정상이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상을 가장한 지금 모종의 뒷거래가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주식 투자를 확인하자는 게 아니라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는 겁니다. 아니 주가 조작도 뭐 어디 다른 달나라 가서 합니까? 그렇죠. 한국 주식 시장에서 전화해가지고 팔어라, 팔고 손실 보면 갚아주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BP 패밀리가 해먹은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거 명태 패밀리가 지금 해먹은 거 아니냐? 공천을 매개로 네네. 이거 의구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진실을 밝힐 사람들은 밝히고요. 안 네. 밝히면 이건 강제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검찰은 BP 패밀리를 모른다잖아요. BP 패밀리도 알고 싶은 거지 모르겠고. 알고 싶은 아니 거지. 모를까 진짜 알면서 네. 모르는 척 국민들도 아는데 왜 검찰만 우리 모릅니까? 아니 그리고 그 사람 설명해줬어 BP 패밀리가 뭔지를. 근데 열심히 생각해봤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김건희 여사는 무죄라자 불기소 해버리잖아요. 그럼 명태 패밀리는 모른대요? 뭐, 패밀리는 모르는데 명태 그래- 패밀리. 그래서 제가 지금 창원지검이 명태 패밀리를 알아낼 것이냐에 대해서 네네네.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어제도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창원지검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1월 달에 이미 뭐 동네 신문에 다 나왔어요. 이 명태균 씨가 연루되어 있는 이런 사건이라는 게. 그리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이준석 이런 사람들 팔고 다녔다는 얘기까지 다 나왔어요. 물론 네네. 이런 그리고 지방의원들한테 돈 받았다는 얘기도 사실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이걸 그래서 의지를 갖고 수사를 했을 경우에 뭐가 나올까에 대해서 창원지검이 열심히 실제로 그래서 들어가서 디벨롭 안 해왔을 뿐이지 이거 하면 뭐가 나오겠다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11월 아닙니까? 날도 추워지고 안 한 거잖아요. 여태까지 파면 뭐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안 했는데 이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명태 패밀리라고 그러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야겠다 해가지고 무슨 수사를 이제 뭐 사부작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네. 그럼 이걸 이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이제 남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 정리하는 데는 뭐 도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검찰은. 그래서 두 가지 길이 있겠죠. 첫 번째 길은 그래 우리 검찰이 왜 검찰인지를 보여주자 이래가지고 이거를 아주 뿌리 끝까지 다 파버려가지고 이거 다 뿌리 끝까지 파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이 사람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명태균 씨가 자기가 갖지 않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여론조사하는데 투입하고 네. 여론조사하는데 돈 쓰고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가 그냥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 사업의 하수죠. 다시 자기 사업하는데 재투자해야죠. 뭔가를 네.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그러면서 사업 영역을 늘려가는 게 뭐 사업 잘하는 사람 아닙니까? 명태균 씨가 돈이 없다잖아요. 자기가. 그러면 돈 벌어갖고 다 어디다 쓰는 거예요? 뭔가를 자꾸 한 거 아닙니까? 뭐 일을 벌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찾아내가지고 뭘 했어 이런 거를 찾아내야죠. 뭘 했길래 김건희 여사하고 사이가 틀어졌어 이런 거를 다 찾아내야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원래 검찰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까지 가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까지 다 찾아내느냐 이렇게 가면은 검찰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다 모르겠고 명태균 씨가 이 사람들한테 공천을 줄 것처럼 해갖고 돈을 받아놓고서는 그러고서는 실제 공천은 이루어지지 않고 명태균 씨가 돈 받은 다음에 돈을 받고 뭐 그다음에 모르겠지만 튀어버렸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이구만. 그리고 김영선 의원 쪽에다가 뭐 이렇게 회계 직원을 심어가지고 그 돈을 또 어떻게 빼돌려가지고 뭐 그것도 들고 쳤네. 이거 돈을 뭐 횡령했구만. 그러니까 엊그제 한겨레에서 단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검찰 쪽에서 명태균 씨 조사하는 제목을 보니까 횡령이나 사기를 껴가지고 조사를 하는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양쪽 쪽이 어느 쪽일까? 근데 이제 법적 지식이 전문적이지 않은 저 같은 사람이 밖에서 볼 때는 야 이거 결국은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뭘 이제 폭로할까가 약간 부담이 돼서 지지부진하게 가기야 하겠지만 마지막에 꼬린 지점은 대략적으로 후자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과연 검찰이 명태 패밀리를 안다고 하겠습니까? 또 모른다고 하겠구나.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야 그러니까 이거 저는요, 재밌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돈이 없다 명태균 씨가. 네. 아니 가장 근본적으로 직관적으로 든 의미이 뭐냐면은 아니 김영선 의원의 세비를 반땅했다면서요. 국회의원이 월급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받습니다. 본인이 이랬어요. 1원 한 장이라도 틀리면 나 다 불어버린다. 그러니까 1원 한 장 안 틀렸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간 돈이 지금 9천 얼마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왜 돈이 없습니까? 어떤
일반 시민들 기준에서는요 연봉 한 2, 3년치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확대 재생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돈의 흐름 명확하게 추적해야 된다. 맞아요. 워리어님이 미나 평론가님은 검사가 다 됐네요. 어디 뭐 검찰청에서 좀 근무하는 것 수사 같아요. 아니 일이 없어서 집에서 생각만 하는 거야. 일이 갑자기 슬퍼지네. 갑자기 진짜 상상만 막 안타깝다. 하는 거예요. 이랬을까? 방송 제가 저랬을까? 왜 일이 없어요? 맨날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 KBS 박장범 사장인데 왜 일이 있겠어요 지금? 나는 그 전부터 없었어. 나는 그 전부터 노영이 없었어. TV가 있으시잖아요. 든든하게 스픽스도 있으시고. 자, 몬순이님, 정성진님 오늘 하루 인규짱 쫓아다닐 예정이다. 뭐 아주 그냥 많은 분들이 한 명은 인규짱 쫓아다니고 한 명은 김민아 쫓아다니고 그런데 자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여기서 또 의원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윤석열 후안 묻힌 사람이다. 명태균한테 대가를 줬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서로 그 대선 전에 여론조사 81번 한 거에 대한 대가 3억 시스템 얼마 그 대가를 안 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돈은 안 줬지만 공천은 줬을 거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럼 누가 더 후한무치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후한무치한 거는 전 국민이 아는데 다 알죠. 이준석 의원의 민낯도 이번에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안 후한무치합니까? 지금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이제 본인은 자기 마치 괜찮다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다른 듯이 마치 후한무치하지 않게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네. 이준석 의원은 지금 10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10월 24일. 24일 기준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공천 개입으로 봅니까? 아니면 선의의 조언으로 봅니까? 만약에 공천 개입으로 인식하면요. 저처럼 열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지고 나라가 김건희, 명태균 일당들, 명태 패밀리한테 지금 뒤집어져서 나라가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야당 국회의원이 본인이 가진 권한과 책임을 다해가지고 그걸 바로잡지 않는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 그냥 해석해 볼 수밖에 없는 게 이준석 의원이 바로잡을 것 같은데 후한무치를 쓰면서 아무 일도 안 한다. 네. 오히려 명태균을 두둔하고 공천 개입을 선의의 조언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준석 의원도 명태 패밀리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의원은 천하람 의원처럼 차라리 입을 닫고 있든지 그렇지. 천하람 말을 양심적이야. 그러니까 숨든지 어. 근데 그것도 뭐 양심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숨든지 네. 아니면 말을 할 거라면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를 뭔지를 깨닫고 말을 해야지 방송 나와가지고 여론 조작은 보정이고 명태균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 여의도판에 널렸다라면서 정당화시켜주고 그렇죠. 뭐 미공표에 대해서는 조작해도 된다면서 무슨 성적표를 60점을 80점으로 만들어서 엄마 속이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앉았어요. 아니 엄마를 속이는 사람은요 작은 바늘 도둑은 소도둑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분명히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도 사기꾼 됩니다. 저 어릴 때요 성적 나쁘게 봤잖아요. 네. 집에 가서 한 대 맞으면 맞았지 속여가지고 엄마 속이지 않아요. 어떻게 엄마는 속여도 됩니까? 참고로 신인규 변호사님은 아버님은 판사님이셨어요. 아니 저도 이제 속이면 진짜 감옥 갈 줄 알고 엄마게 그러니까 살았는데 혼나잖아.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종합하면 네네. 뭐 많은 말들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네네. 자기가 자기 의혹이 된 당사자 사건에서는 거짓말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사건에 있어서 증거인멸로 처벌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는 면이 있는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이런 식의 태도를 자꾸 가지면 명태 패밀리라는 의심을 더 확신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면 자기는 좋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BP 패밀리였지만 기소도 안 되고 다 무혐의 했잖아. 그 지금 명태균의 캐비넷이 안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도 거기에서 지금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이준석 의원이 잃는 것은 과거의 그런 정치에 대한 개혁, 뭐 젊은의 젊은 그런 상징, 새로운 뭐 정치. 혁신, 돌풍 이제 이런 이미지는 다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는 지금 굉장히 이준석 의원한테 중요한 분기점이 왔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구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인 타격은 좀 피할 길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약간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은 보세요. 지금 후안무치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고 해서 명태균에게 대가를 줬을 리가 없다. 사실 저 말은 이준석 의원이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그런 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 즉 공천 같은 걸 줬을 리는 없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명태균을 도와주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정치적부 위반으로 서로 망가지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저 말은 본인에게 이제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공천 개입 없다라는 얘기 쉴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저 말이 본인에게 화살이 왜 돌아가냐?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갈 때 사실은 명태균을 알게 됐다는 거고 김종인 위원장하고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엄청나게 친하게 잘 지냈다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 때부터 그쵸? 보궐선거 예, 때부터 그분들이 다 같이 했다는 거고 특히 어제 스픽스에서 저희가 단독으로 푼 내용 중에 하나가
이준석 의원이 명태균 씨가 운영하던 그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선거 여론조사를 한 7, 8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준석 의원은 자기가 의뢰해서 한 건 아니다. 이제 이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뢰해서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해왔는데 뭐 어쩌나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거는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나 81번 해봤지만 내가 의뢰한 것도 아닌데 뭐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 윤석열이라고 쓰고 이준석이라고 읽으면 맞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데 본인은 어쨌든 돈을 안 줬을 거잖아요. 그럼 본인도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에서 생각만 하는 우리 김민하 평론가. 시간이 많으시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 충족되지 않는 그 모순되는 그러니까 이 동시에 만족시켜야 될 몇 가지 명제를 지금 다 만족시키려니까는 그렇지 안 맞아 그러니까 버거워요. 서로 그러니까는 힘들어. 이게 다리가 찢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난국을 돌파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은 알겠어요. 뭔가 명태균 씨하고 척지면 안 되고 왜냐면 명태균 씨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는 그렇죠. 척지기 시작하면 또 당할 거 아닙니까? 20분에 19가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준석 의원도 이준석부터 날라가 내가 볼 때 20분에 네. 19가 나오면. 막 다 꺼내기 시작하면은 뭐 당할 거 아닙니까? 나도 입을 열기 시작하면 진짜 한도 끝도 없어. 그러니까 다 당할 테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도매금으로 다 묶여가지고 뭐 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이제 나쁘게 말하기는 말아야 되는데 뭐 이게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난감한 문제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 그러면은 다른 걸 얘기해라 그래. 다른 거라도 여기서 다른 거라는 거는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걸 이제 공천 개입,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좀 이런 거로부터 포인트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가령 이런 식으로 뭐 엊그제도 얘기하더라고요. 뉴스토마토에서 보도를 할 때 뉴스토마토 측에서 그러니까 요 이제 그 당시에 공개됐던 요런 얘기들에 대해서 완결성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검토했을 때 엄청 완결성이 실드.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라리 다른 걸 갖고 왔으면 내가 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는데 이 사안은 그때 우리도 완결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뭐 이거는 내가 해줄 얘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차라리 선제적으로 해봐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그 국정 개입이든 인사 개입이든 네. 차라리 할 수 있는 다른 얘기를 꺼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진정성을 한번 그러면 증명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얘기를 다시 해보자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국민의힘 대표할 때 지방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선거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대선할 때 그런 여론조사만 있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다양한 순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야 이게 뭐가 앞뒤가 얘기가 되지. 지금 같은 스탠스로는 당연히 우리가 다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본인이 곤란하니까 이건 이 명태균 씨와 실드 섞이지 친다. 않고 김건희 여사와도 적당히 요 관계를 유지하고 뭐 이런 해석밖에 안 나는 거 윤석열을 까야 아니냐. 되고. 그렇지 그렇죠. 윤석열을 까야 되고.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죠. 아니 근데 저는 참 이게 이준석 의원이 공감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있잖아요. 그게 네네. 비단 요 공천계뿐이겠습니까? 이채 양명주, 김건희 공화국 진짜 마포대교 건너갈 때마다 화가 나요 국민들은. 맞아요. 근데 이 국면에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놓치는 게 뭐냐면은 왜 국민들이 이준석 의원을 괘씸하다 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은 본인이 이 뉴스토마토 보도의 최초 제보자. 취재원이에요. 맞아. 최초 취재원. 맞아. 그리고 본인이 기자들 만나서 그렇게 떠들고 다녔던 그 업보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에 와서는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아마 노영희 변호사도 그 타겟일 것 같은데 민주당이 붙어가지고 정쟁화 됐다는 이미지를 자꾸 붙여요. 그럼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불과 그렇죠. 50일 전에 이준석 의원이 방송 나와가지고 막 순진한 표정 지으면서 선의의 조언 같은데요. 그리고 김영선을 만난 게 뭐 잘못입니까? 김영선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면서 본인이 밑밥 까는 게 김영선 측한테 연락을 받았다 또 이렇게 피해가요. 그 측은 이제 와서 명태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만약에 이준석 의원과 명태균 씨가 관계가 없이 네. 명태균이 김건희만 해가지고 윤상현 통해서 공천에 조작이나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준석 의원을 편들어 줬을 거예요. 네네, 몰랐다면.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알고 보니까 김건희와 윤석열, 명태균의 삼각관계보다 이준석 의원이 더 먼저 관계 맺었고 더 심각한 유착관계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칠불사 논란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이준석 의원이 칠불사에서 만나가지고 새벽 땅 4시에 파고 코 파고 하면서 그날 텔레그램을 봤다는데 자기는 그것만 봤기 때문에 완결성을 몰라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아주 정밀한 것처럼 본인을 포장하는데 국민들이 열받는 거 이겁니다. 아니 명태균하고 3년 전부터 노란한 사람이 그날 그 텔레그램 한 장만 보고 수신자도 확인 안 하고 아주 순진무구하게 네네네. 모르게 나왔다. 이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게 핵심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 두 가지만 물으면 된다고. 이제는 하도 말이 많이 나오고 이준석 의원 본인이 자기 증거 인멸하는 건 증거 인멸이 아니니까 이제
명태 패밀리라는 전제 위에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는 게 네. 이준석과 명태균의 영향력과 관계는 매우 중요해요. 이 사건에서. 그러면 2021년도 5월 15일에 프레스 18에 본인이 나와가지고 본인이 1등 나오는 미래한국연구소 명태균이 한 그 여론조사 네. 거기에 대한 거 어떻게 하루 전에 미리 압니까? 그리고 방송 나와서 본인이 떠들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알려줬는지를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아직까지도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다 됐고 오늘자 날짜에서 나온 녹취록과 명태균의 수많은 증언과 국민적 판단을 전제할 때 지금 김건희의 공천 개입으로 봐야 됩니까? 선의의 조언으로 봐야 됩니까? 요거 입장 선택해야 돼요. 왜냐면 공천 개입으로 보면요. 이준석 의원 야당의 의원입니다. 당장 탄핵에 앞장서야 돼요. 정권 탄핵에.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아직도 선의의 조언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윤석열 정권 수호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한편인 거죠.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전 서 있다. 저렇게 아. 봅니다. 아주 심플한 내용이에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나경원 의원이 10월 11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언론 취재에 나는 명태균 씨하고 처음부터 만났다고 답을 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에도 자신이 이준석 후보 1위 만들기를 했다는 사실을 명 씨가 직접 제게 확인을 해줬다. 그래서 명태균 씨와 미리 여론조사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답해라. 이게 바로 지금 그 신인규 변호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 첫 번째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면 좋겠고, 두 번째 이 얘기 저도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얘기 중에 대통령 부인이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왜 취소했냐 알고 봤더니 명태균 씨가 꿈을 해석을 비행기 추락하는 꿈을 꿨다고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마침 그때 정의사제구현단의 신부님이 대통령 부부 가서 비행기가 추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이제 한마디 이렇게 쓴 게 그때 한창 난리가 났었어요.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캄보디아 순방 때. 그래서 김 여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앙코르와트를 안 가고 그 다른 부인들은 다 가는데 자기는 안 가고 그 14살짜리 남자애를 이렇게 딱 안고 사는 그 사진, 빈곤 포르노 논란이 일어났던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정말 난리가 그 났었던 거 장경태 아닙니까? 의원 또 고발까지 했어요. 바로 그거죠. 근데 그 비행기 추락 꿈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조언을 듣고 결국은 그렇게 김건희 씨가 했다는 건데, 이 얘기를 이준석 의원이 나 명 씨가 카톡 보여줘서 그거 알아. 나 그때 봤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뭐예요? 심각하죠. 정말 아니 심각하지 저는 아까 않습니까? 후한무치 얘기하는데 본인은 네. 후한무치 안 합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더 상위 호환 버전의 후한무치로 저는 보이는데, 아니 양두구육으로 국민들을 그렇게 속였는데 아직도 팔 개고기가 남아 있어요? 네. 가게 창고에? 그러니까 이 후한무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런 태도가 너무 후한무치한 겁니다. 그럼 공천 개입은 좀 밀어놓고 뭐 논란이 많으니까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앙코르와트 관련해서 일정 변경됐다 지금 이 논란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의원은 그 문자를 봤다는 겁니다. 봤대요. 예. 그러면은 누가 언제 어디서 보여줬다라는 걸 밝혀야 되고요. 만약에 봤다라고 하는 그 답변 전지위 우리가 보면 그때도 국정개입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근데 왜 거기에 대해서 침묵했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뭐 그때 본인도 자연이니까 침묵했다 치고 지금에 와서는 본인이 현직 국회의원인데 그 국정 개입 정도 지금 알고 있다는 게 이제 드러났잖아요. 네. 탄핵에 앞장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지금도 뭐 탄핵에 대해서는 본인은 중립적인 것 같이 발을 빼고 저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이준석의 이중성, 이준석의 양두구육, 이준석의 후한무치가 지금도 또 한 번 확인되고 있다. 이게 누적되고 반복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고 이준석한테 속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용기가 없다면은 천하람 의원처럼 그냥 조용히 계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칠불사 가서 그냥 책을 보세요. 그게 제가 낫습니다. 보기엔 그 당시에 우리 신 변호사가 그들하고 친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자 뉴스토마토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에 따르면 명 씨는 자신이 꿨던 꿈을 바탕으로 김 여사에게 앙코르와트 방문 취소를 제안했고, 김 여사가 이를 수용한 대화가 김 여사와 명 씨가 주고받은 카카오톡에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준석 의원 스스로가 명 씨가 비행기가 떨어지는 꿈을 꿨고 그것 때문에 김 여사가 일정을 변경했다는 얘기를 강혜경 씨가 국감에서 했는데 그 얘기가 결국은 맞았다는 걸 이준석 의원이 지금 본인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참 진짜 대단합니다. 자, 중요한 건 광고를 봐야 된다는 거죠. 잠시 광고 보고 얘기 나가겠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경종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신나게 공부해주세요. 지금 몽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0만원의 감동 행복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세상에 우리 인터넷 비교원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1670-2571 108만 원이나 준다는 것인데요. 인터넷 가입 혜택을 비교하느라 시간 낭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3년마다 가입만 해도 현금 사은품을 주는 인터넷 비교원을 소개해드립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을 비교원을 통해서 가입하시면 최대 48만 원, 아들폰 또는 휴대폰을 통신사만 변경해도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하면 최대 30만 원, 총 최대 108만 원의 현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금 사은품 혜택을 원치 않을 경우 삼성 55인치 TV를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터넷 신규 가입 후에 소개한 친구가 가입할 경우 신세계 상품권 4만 원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가입 시 스픽스 유튜브 보고 왔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함량 비타민 B가 들어있는 웰세이브 비타민 B 제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70-2571로 연락 주시거나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 검색해서 문의해 주십시오. 네, 지금 정치본색 최경영의 정치본색을 제가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신윤규 변호사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윤규 변호사는 사실 내부자니까 이준석 의원 얘기는 아주 그냥 너무너무 찰지게 귀에 딱딱 들어오고 많은 분들이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시면 이 보수의 종말 챕터 3과 4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부의 얘기를 전 밖에 나서 하고 이런 건 저랑 안 맞고요. 그냥 저는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런 정치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느냐. 전 그게 더 우리 사회가 더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김민하 평론가님, 우리는 내부자가 아니니까 딴 얘기 할까요? 아니요, 핵 인싸신데 제일 내부자시. 핵 인싸신데. 뭐가 내부자예요, 제가? 제일 내부. 이준석 의원 7부사에 가서 이 책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책을 꼭 읽으시라. 나무는 네, 하나만 네. 심으시고, 나무는 하나만 심으시고. 보수의 종말을 읽으셔야 된다. 그 나무 두 그루는 각각 심었는데 어쨌든 신기하잖아. 근데 명태균 말대로 심었는데 결국 둘 다 정말 힘들었지만 당선이 됐잖아. 그때 당시에 당선되냐 안 되냐 얼마나 그때 고민했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주술 솥살만 네. 먹고 주술로 꿈꿨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홍매화도 얘기가 되는데 네네. 사실 홍매화도 핵심은 그거예요. 명태균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냐. 그러니까 새벽 1시에 헐레벌떡 그러니까요. 운전해서 거기까지 내려오고 3시간 동안 얘기하고 나서도 가는 길에 명태균이 나무 신고 가라면 나무 신고 그 명태균의 영향력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준석 의원이 마치 주술로 공격받으니까 본인은 억울한 피해자처럼 코스프레를 하는데 전혀 국민들한테는 설득력이 없다. 거기서 남는 건요. 코를 파고 있는 이준석. 땅을 굳으시는 우리가 굳으 신으면 사실 흙 잘 안 파거든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아시지만 구두를 더럽힌다는 건 이 남자의 자존심입니다. 구두 파고 가가지고 삽질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은 아마 저는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명장면이 될 것이다. 근데 그 사진 저는 좀 무서운 게 새벽 4시에 4시인데 명태균 씨가 찍었대요 그 사진은. 근데 명태균 씨는 원래 그런 인간인데 꼭 그런 식으로 뭘 하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사진을 다 찍어놓는데요. 증거 채집이죠. 근데 그런 거를 뭣도 모르고 솔직히 정치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잖아요 그런 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당하나? 아니 천하람 의원이 찍는 걸 알았으면 그 열심히 구두 신고 올라가서 이러고 있는 장면에서 찍으면 그걸 했겠냐고요. 안 하죠. 근데 몰랐을까? 저는 모든 핵심은 명태균의 영향력, 그의 역할과 그와 맺었던 관계성 여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공천 개입까지 파헤칠 수 있다. 그게 핵심인데 네. 지금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꿈 얘기 나오죠. 무슨 솥단지 얘기 나오니까 미치겠습니다 정말. 맞아요. 사실 우리가 국감에서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집중해라.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의원 얘기도 사실은 많이 안 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들만 조금 질문 나왔을 때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이 대통령 부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인에게 연결돼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된 이상한 행동들을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요.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만 갖고 놀아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김종인, 이준석 이런 사람들까지도 갖고 놀아놨다라는 것 자체가 전 정말 보수 정치의 수치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탄생시킨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도 별의 순간이라고 얼마나 지켜세웠습니까? 네.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했고요. 근데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안 밝힌다라고 하면 그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거든요. 그렇죠. 모르면 못 밝히죠. 근데 알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아는 것들은 더 이상 숨지 말고 아는 건 다 밝혀라. 그 나와서 거짓말하고 두둔하는 건 더 나쁜 거고요. 네.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김종인 전 위원장은 막 욕을 하잖아요. 명태균 씨한테 막 욕을 하고 있는데. 나쁜 놈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볼 때 막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욕을 하시는데. 케빈이 조심해야 되는데 또 나올 텐데.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제가 그냥 생각을 해봐도 창원에 있던 명태균 씨가 어떻게 이렇게 전국구 인물이 됐느냐에 이 진로가 이렇게 커리어가 왜 이렇게 전국구 인물이 됐느냐의 과정이라는 거는
김종인 전 위원장 김종인 위원장을 빼면은 링크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창원에 있다가 뭐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물론 이제 김영선을 끼고 이제 한 일들이긴 하지만 그러다가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끼고 오세훈 시장 선거, 그다음에 김종인 끼고 이 이준석 대표 선거 전당대회, 그다음에 이 오세훈 이준석 성과를 가지고 김종인 끼고 윤석열 접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치르면서 전국구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네네. 그럼 김종인 전 위원장이 사실 명태균 씨를 어떻게 생각했든 그냥 심부름꾼으로 생각했든 아니면 그래도 여론조사 좀 잘 안 해 이렇게 생각했든 아니면 대단한 인물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든 뭐 진짜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뭐 별거 아닌 놈으로 생각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전국구 인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어떤 계기를 마련한 거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봐도. 그러면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거기서 욕하고 이런 걸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도 최소한의 양심이 이제 남아 있다면, 뭐 전 안 남아 있을 수도 있다고 보지만은 마지막으로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세요. 사죄하는 게 맞죠.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누가 중앙 무대에 올려줬느냐는 이 모든 사단의 시발점입니다. 그렇죠.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나는 그 사람 모르고 미친놈이야 이래 버린다고 끝나지 않아요. 그렇게 본인이 하신 행동들이 있다면 그걸로써 지금 국민들이 모든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네.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게 맞고 반성과 성찰 차원에서 아는 것들은 다 진실 규명에 협조하는 것만이 네. 또 김종인 위원장이 마지막 할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우리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요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이 국민의힘 내부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한동훈 좀 있으면 당대표 쫓겨난다 이런 얘기 지금 계속하고 다니거든요. 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정말 한가득인 건 사실이겠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소위 친윤계도 그렇고 거의 뭐 지금 한번 머리끄댕이 잡고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머리. 머리끄댕이? 아 그렇죠. 머리가 한동훈은 네. 머리가 폭력을 그러면- 쓰지 말라는 거죠. 아. 네, 근데 이제 머리가 아닌 다른 게 잡힐 수 있어가지고. 다리를 잡는 게 없습니다. 다리 잡는 네, 그렇죠. 네, 뭐 넥타이를 잡든지 뭐 그 아무튼간에 목줄이잖아. 넥타이 조심해야 돼. 폭력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셔츠를 잡든지. 네.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싸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싸울 때 남들이 좀 보면 집에 가서 싸우자 뭐 이런 게 있지만 그치. 정말 화가 나면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지금 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과 친윤계는 그 회동에서부터 남들이 보든지 말든지 여기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지금 사진을 봐도 보든지 말든지 망신 당하지 말든지 그냥 한번 해보자. 한동훈을 반드시 깨고 말겠다 이런 건데 근데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기까지는 절차라든가 뭐 이런 게 쉽지 않을 어렵죠. 것 같고 그거는 예. 매우 어려운 일이고 결과적으로 어려운 일인데 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싸우는 국면이 계속 되는 거겠죠. 근데 이 싸우는 국면을 갖고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이 싸움을 걸어갖고 싸우는 국면에 장기화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이게 이제 핵심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특별감찰관 가지고 이걸로 이제 한번 싸워보겠다. 이재명 대표 뭐 선거 나올 때까지 이걸로 한번 밀고 당기고 하면서 그 시간 동안 한번 시간 벌어보겠다 이런 것 같은데 지금 핵심적으로 답해야 될 문제는 뭐 어저께도 말씀드리는 특검입니다. 특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 답하지 않으면은 답은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해가지고 이그노벨상 줘라 이런 비아냥이나 듣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지 않는 마당에 이 지경까지 왔으면은 다른 거 다 제하더라도 이거는 특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합시다라는 답 외에는 아무것 그 외에 답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민주당의 특검을 그대로 받자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이재명 대표한테 적어도 협상을 해봅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그럼 민주당 안은 못 받겠으니까 그 야권의 안은 못 받겠으니까 우리 자체안을 내봅시다라고 논의를 붙이든지 이 정도 액션을 가져가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지금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근데- 쫄보 정치를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찌질해. 그거는 네. 특검 갑니다 이렇게 하든지 갑자기 특별 감찰관으로 이렇게 그 그러니까요. 노선을 전해하고 기회를 바꿨네. 특별 검사인데 기회를 검사에서 감찰관으로 그러니까. 바꿨네. 특별감찰관으로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못 건드리는 거잖아요. 그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장래일만 대비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렇게 질질 끌고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 먹잇감만 되는 것이다. 근데 저는 이런 네. 싸움도요. 우리가 뭐 스포츠도 경쟁이니까 뭐 복싱 경기도 있고 많잖아요. 네. 그런 경쟁을 보고 나면 마지막에 끝났을 때 승패를 가리고 서로 손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아주 스포츠맨십이 있잖아요. 근데 이 윤한 갈등은 고생했어요 이런 거. 싸움 중에서도 가장 질 낮은
학급 싸움이다. 너무 유치하고 너무 좀 수치스러워요. 보는 사람들이 그래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싸움질을 좀 하고 있어서 국가적 망신인데 전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삼각관계라는 게 진짜 풀기 어렵거든요. 제일 어려운 게 양자대결을 풀면 되는데 이 삼각의 갈등은 풀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렇죠. 제일 어려운 게 고부 갈등이에요. 네네. 삼자 갈등. 근데 지금도 삼자 갈등이 두 가지가 있는 게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삼자 갈등이 있고요. 윤석열, 한동훈, 추경호라는 삼자 갈등 두 개가 맞물려 있어요. 네. 이 무슨 교집합 하듯이 이 삼자 갈등 두 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못 푼다. 풀 수가 없다. 아니 추경호 원내대표는 그동안 또 조용히 있다 갑자기 밥 한 번 먹고 지금 어깨 뽕이 막 들어가죠. 먹고 어깨에 뽕이 있다가 올라가죠. 불려가서 밥 먹어서 이러더니 네, 갑자기 뽕이 본인이 올라가죠. 투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네. 삼각 갈등이 두 개가 지금 이렇게 맞물려 있는 상황이라서 못 푸는데 한동훈 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로가 없어요 지금. 그냥 어두워요 인생 자체가 지금 인생- 앞길이 어두워요. 인생이 그러니까 어두워? 저는 이 어두움을 빨리 끝내는 종말의 방법 제가 빨리 알려드릴게요. 네. 어차피 강퇴당합니다. 근데 강퇴 전에 명예를 지키는 길은 그냥 지르고 사퇴하는 겁니다. 그게 본인의 마지막 남은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를 보존하는 한동훈의 인생의 명예가 남아있다면 그 남아있는 명예를 유일하게 보존하는 길은 강퇴보다는 사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는 요거랑 요런 방법 1. 한동훈의 종말. 네, 1. 사퇴해라. 한동훈의 종말. 네, 그래서 종말해라. 그럼 저는 2.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면서 특검을 수용해라. 네, 2. 저는 2. 야, 난 두 번째가 더좀 근데 심각해 탈당을 보이는데. 요구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탈당 요구하는 순간 본인이 강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강퇴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어차피 본인이- 종말로 가지만 네. 어차피 종말로 가지만 두 개 중에 하나 해라. 근데 네. 뭐 사퇴든 강퇴든 끝에가 퇴짜로 끝나는 거 똑같네요. 그래. 퇴네 퇴. 아니 근데 물러날 퇴. 명퇴도 명퇴. 거기는 퇴인데. 명퇴. 네, 우리는 퇴. 네, 퇴니 이완하신 퇴. 고수의 명퇴. 명퇴, 명예 퇴직. 아니 근데 그동안에 가만히 있던 조용하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배현진 의원 갑자기 어제 또 이제 자기들 참전하고 나섰어요. 이거는 한동훈계 국회의원들 몇 명 안 되지만 그 비례대표 8명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제 뭔가 조금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근데 나서도 그 장수라는 사람이 정신 멘탈리티도 비실비실하고 가진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런 리더를 누가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어제 모였다라는 거 엊그제죠. 22명의 그 만찬은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저는 봐요. 거기도요. 앞으로 제가 예언합니다. 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잖아요. 이제 앞으로 밖에서 나 친한계라고 쓰지 말라고 서로 자기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한동훈의 리더십의 문제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정치인이 정치 스펙이요? 처음 스펙이 비대위원장, 그 다음이 당대표인 사람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래요, 맞아요. 만들어진 정치인이에요. 그 사상 누각형 정치인이에요. 모래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는 어차피 물러날 운명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퇴가 아니면 강퇴라니까요. 그냥 차라리 남은 명예가 있다면은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은 가족의 명예와 본인의 명예가 있다면은 그냥 지르고 사퇴. 요게 유일한 전 한동훈 대표의 마지막 운명이다. 슬프지만 진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르고 사퇴. 친한계라는 분들이 이렇게 면면을 쭉 뜯어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배지도 없잖아요. 배지가 없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여의도에 이렇게 뿌리가 쫙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좌장이라고 할 인물이 중심을 딱 잡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선수도 높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조경태 의원 있죠? 그 중에 선수가 제일 높을 거예요. 근데 조경태 의원은 애초에 친한계도 아니잖아요. 원래 나경원 쪽 캠프에 있으시다가 그리고 원래 국민의힘 출신도 아니고 다른 데 있다가 막 오고 이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뭐 뿌리가 파워가 있지는 있지도 않고 네. 조경태 의원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들아 가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에 누구냐? 송석준 의원입니다. 송석준 의원이 얘기하면 웃잖아요 사람들이. 예? 모두에게 웃음을 주는 분입니다 그분은. 뭐 대똥이 이런 거 하시고 그리고 법사위에서도 말씀하면 다 웃잖아요. 그러니까 웃음을 주는 역할이지 그분은 이렇게 쭉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좌장 역할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남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해야 되냐면 그래서 배현진 의원이 왜 나서냐면은 결국 박정훈, 배현진 콤비가 나서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도 그러니까 초선이거나 재선이거나 막 이렇잖아요. 그렇지. 그럼 별로 그렇게 무게감 있는 영향력이 인물들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송파에 사는 주민이거든요. 아, 송파에 송파. 사는 주민 입장에서 그냥 배현진 의원의 과거 이력만 설명드리겠습니다. MBC에서 양치대첩 해가지고 그치, 그때 이제 그치. 정치 시작했잖아요. 홍준표의 입이었습니다. 그쵸. 홍준표. 네. 근데 처음에. 홍준표의 입을 하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윤석열의 입으로 또 갔습니다. 그쵸. 인수위 때 뭐 또 알짱알짱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배지 달고 나서 지금은 어디 가 있냐? 한동훈 캠프에 처음에는 참여를 했어요. 이철규랑 막 싸웠거든요. 지금은 있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배현진의 행보를 보면
늘 힘 있는 사람한테만 붙어온 건데 지금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랑 안 싸우고 지금 같으면요 친윤계들하고요 추경호랑 붙어줘야 돼요. 못 붙잖아요. 옛날과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건 또 배현진의 한 번 더 변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변신 가면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가면 써야 되나? 그럼 다음은 누구를? 아, 이제 한동훈 다음 찾겠죠. 이거요. 배현진 의원은 무서운 사람인 게 만약에 이준석 의원이 만약입니다. 전 네. 동의하지 않지만 어. 만약에 이준석 다시 의원의 돌아간다면? 기회가 보이잖아요. 거기도 가면 쓰고 찾아갈 위인이에요. 배현진 전 의원이? 그렇게 봐요. 이분의 그 정치적 뭐랄까요? 기회주의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상상을 초월해요. 얼굴이 순식간에 아니, 변하는 변신 거는- 가면 또 쓰는 거죠. 또 이번에는 어. 한동훈이 아닌가벼 이러면 또 어디가 맞지? 이러면서 이제 그 권력 풍향계, 근데 권력의 바로미터. 배현진 그거죠. 의원하고 이준석 의원은 엄청 싸웠잖아요. 한번 싸웠잖아요. 어. 근데도 이런 분들은요 권력만 준다 그러면요 싸우고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아. 지금의 권력, 이 달콤한 권력을 차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검찰 보수, 명태 보수, 정말이다. 이익 보수. 이익 배현진 보수. 의원은 이익 보수에 해당합니다. 정말이다. 이익 보수. 그래서 정말 들어가야 됩니다. 오합지졸의 느낌인데 오합지졸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해물탕을 먹자거나 뭐 고기를 먹자 그러면은 한 20명, 30명씩 모였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어느 날 결단을 해가지고 특검을 하자 그러면은 이 중에 몇 명이나 거기에 따르겠느냐 손도 안 매죠. 이게 또 다른 것이고 대통령의 예를 들면 이거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 일 같은데 탈당을 요구하는 무슨 천막농성을 하자. 제가 볼 때는 2명 옵니다. 2명 오고 그다음에 두 한동훈 명 누가 대표가 와? 많이 보셨어. 네, 한 두 명 명 누가 와요. 와? 네, 2명이고 한 명 오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얘들아 우리 그냥 나가서 우리가 분당을 해가지고 교섭단체를 꾸리자. 안 될 한 것 명이 같은데. 나갑니다. 안 될 것 같은데. 분당은 절대 안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 있는 분당이고요. 한동훈 대표 혼자 나갑니다. 아, 제가 볼 때 그 한동훈계 있잖아요. 뭐 김종혁, 네, 뭐 신지호, 네, 배현진 이런 분들이 정광재 대변 이런 네. 분들인데 이분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체부 장관 자리 준다 그러면 다 가겠지. 누가 안 갈까요? 그치. 저 배현진 의원 문체부 장관 준다로 갈 것 같거든요. 그치. 아, 유인촌 씨 이제 그만하시고 배현진 젊은 장관 100%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계가 얼마나 사상누각이고 모래성이냐면은 한동훈 대표는요 미래 권력도 이제 아니지만 그치, 권력으로서 빛이 안 나잖아요. 빛은 안 납니다. 사실 안 나요. 그러니까 줄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요 장관 자리도 줄 수 있고 그래서 뭐 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 대통령 따르는 사람들은 현찰 보고 가는 거고 그 현찰이죠. 원래 미래 권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가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가치 투자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하지만 고기 먹자 해물탕 먹자 할 때는 왜 오냐? 왜 가? 태풍이 원래 육지에 상륙하면은 이게 다 떨어져 가지고 열대성 저기압으로 소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멸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태풍이 다시 바다로 밀려가지고 다시 에너지를 막 얻어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주잖아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야. 사실 적대적 공생관계예요, 이게. 야. 윤석열 대통령이 저러니까 사람들이 아, 윤석열이 한동훈을 살려주나 봐 이러고 해물탕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아니 저도 이런 의심, 희한한 당이다, 저도 이거 이런 진짜. 의심까지 해봤어요. 하도 이익 보수 기회주의가 심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아주 과한 추측입니다만은 네네네네. 이분들이 해물탕 먹으러 왜 갔을까? 음. 그냥 첫 번째 본능. 그냥 해물을 좋아하니까. 아, 해물탕 먹고 싶어서 갔다 첫 번째. 그리고 일단 두 번째는 배고파서. 네. 두 번째는 음. 그 22명 있잖아요. 전 그 안에 밀정도 있다 봅니다. 이게 무섭잖아요. 아, 너무 무섭다. 나 밀정도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갑자기- 밀정이냐면은 어.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녁 회식에 또 갔다 오는 거야 그 전날.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 날은 가면 또 쓰고 저 한동훈 대표 좋아합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해물탕 먹으면서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전략 노출되고 있는 거 아니야? 마치 그 우리 게임에서도 뭐 망을 보는 거 있잖아요. 뭐 오버로드 같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가면은 시야가 확보되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마치 이거 좀 시야 확보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그렇지, 자기가 못 가지. 홍철호 수석을 보낼 수는 그치, 없으니까 누구는 보내야지. 마치 그 친한계의 탈을 쓴 기회주의자들 많거든요. 아하. 그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 날에 저녁 만찬에 또 불러서 이- 정보 빼내고 요런 밀정 아니냐라는 아주 의심까지 듭니다. 뭔가 되게 막 빛이 막 나는 머릿속이 막 어우 근데 시원해 머리에서 뻥 뚫린 빛난다는 느낌이네. 말을 함부로 쓰시면 아, 그럼 안 돼요? 자꾸, 좀? 자꾸 용산에서 기자들한테 네? 찌라시 좀 달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만든 찌라시를 주면서 혹시 어. 너네 갖고 있는 찌라시는 없어? 교환해? 교환? 그러니까 이런 거 무서워. 정보전이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밀정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혹시 친한계 쪽에서 만든 그쵸. 찌라시가 없는지 네. 천재다 천재. 아니 왜냐면 그걸 친한계 쪽에서 만든 게 없는지 줘봐까 저쪽 전략은 뭐야? 맞춰봐야 돼. 네, 그러니까 이거 수집하고 있는 아니 거예요. 왜냐면 정보전이 치열. 아니 이거 정말 그럴 듯해. 일제 잠깐만. 시대에도 있었잖아 밀정. 윤석열 대통령은 밥 뭐 사줬어요 그때 추경호랑 먹었을 때? 고기 먹었다 그러잖아요. 일단. 그러면 고기도 술 좋아하고 먹지 술 저기는 술이 있지. 고기와 술을 좋아하고 해물탕을 좋아하는 두 명이 이제 아니 그래서 저는요 밀정일 수가 있겠네. 일제 시대 때도 밀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 기회주의 욕망 보수 속에서 밀정이 없다라고 믿는 게 저는 더 어렵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한동훈 대표가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자기 패거리들 한번 잘 좀 검증해 보세요. 지금 신 변호사님은 누구를 응원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헷갈리네. 저는 둘 다 응원 안 하고요. 보수의 종말을 응원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편. 저는 우리 김민아 평론가님도
바른 정치 되기를 바라실 거예요. 저는 그렇죠, 이런 분들 그렇죠. 편듭니다. 저는 누구 편이냐 굳이 물으신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세 명이 이렇게 할 일 없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은 많이 자, 챙겨야 되는데. 열폭금님이 완전 이해했어요. 이해를 너무 쉽게 해줘요. 막 이런 말씀하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요즘 그러네. 시대에. 아 진짜 난 신박하다. 이거 괜찮다. 밀정. 오늘부터 한번 밀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정치부터 신윤기 변호사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저는 변호사 노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